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혼전 임신으로 급히 결혼한 경찰인 제가 결국 딸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장인이 한여름에도 목까지 가리고 있었던 이유를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소개팅으로 아내를 만났고 만난 지 2달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혼을 서둘렀죠. 직업이 경찰이다 보니 사람 눈빛이나 분위기를 그냥 넘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가 사람들을 처음 만나기로 한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계속 걸렸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저는 그 불편함을 억지로 눌러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느낌은 상견례 자리에 장인이 들어오던 순간부터 더 선명해졌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제가 미리 예약한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 계셨고 저는 괜히 물컵만 만지며 처가 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별일 아니라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 원래 시간 잘 못 맞춰.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빠가 원래 급하게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그래. 조금 늦을 수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생긴 상태였고 양가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시작부터 얼굴을 굳히고 싶지는 않았죠. 그런데 10분, 20분이 지나도 처가 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계속 시계를 보셨고 아버지는 물만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30분이 조금 넘어서야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이 목 쪽에서 멈췄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식당 안도 덥지 않았고 밖은 숨이 막힐 정도로 습했죠. 그런데 장인은 목까지 꽉 올라오는 검은 목폴라를 입고 있었습니다. 길이 좀 막혔네. 이런 날은 차가 너무 많아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죠. 장인은 제 부모님 쪽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냥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뭐해? 물 좀 따라. 손님들 앞에서 멀뚱멀뚱 서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사위 쪽 어른들 계시니까 당신도 조금만 조용히 해요. 조용히는 무슨. 이런 자리일수록 당신이 제대로 움직여야지. 물 하나도 내가 말해야 알아들어.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처음 만난 양가가 서로 조심해야 하는 자리였는데 장인은 장모를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몰아세웠습니다. 장모는 익숙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물을 따르고 수저를 놓고 장인의 옷깃을 살피면서도 눈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말투가 좀 세. 그래도 마음은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도 다 알아서 해.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말투가 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장면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 일을 하며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은 낯선 자리에서 본 모습을 숨기려 애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숨길 필요조차 못 느끼더군요. 그날 장인이 그랬습니다. 늦게 들어왔고 사과하지 않았고 장모를 시켰고 그 모든 일을 당연하다는 얼굴로 했습니다. 애가 생겼다면서. 그럼 결혼은 빨리 하는 게 맞지. 괜히 말 많아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아. 그 말은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배려가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제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잘 살아야 하니까요. 서로 맞춰가면 될 거예요. 당신은 괜히 말 길게 하지 마. 이런 건 남자끼리 정하면 되는 거야. 제 부모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만 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미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틀어지면 아내와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빠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말해도 금방 풀려. 원래 그렇다는 말이 그날 계속 들렸습니다. 늦는 것도 원래 그렇고, 명령하는 것도 원래 그렇고, 사람 앞에서 면박 주는 것도 원래 그렇다는 식이었죠. 식사가 시작됐지만 편하게 넘어가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장인은 음식이 늦다며 장모를 쳐다봤고, 장모는 직원도 아닌데 자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좀 닫아. 바람 들어오잖아. 그런 것도 내가 일일이 말해야 움직이나? 닫을게요. 내가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장모가 사과하는 걸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늦게 온 장인이었는데 사과는 계속 장모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형식상 끝났습니다. 날짜도 잡혔고 결혼 준비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나와 부모님과 헤어지는 순간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생긴 아이고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로 제 불안을 덮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님 말투가 원래 그렇게 세냐고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랬어. 엄마도 이제 별로 신경 안 써. 당신이 괜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오래 살아온 아내가 저렇게 말한다면 제가 본 장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그 안에 있었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비슷한 일은 계속 보였습니다. 장인은 결정만 통보했고 장모는 그 뒤에서 사과하고 수습하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예식장은 너무 요란할 필요 없어. 애 생긴 마당에 남들 눈에 띄게 할 거 없어. 조용히 빨리 끝내. 그래도 애들 첫 결혼인데 너무 급하게 보이면 그렇잖아요. 사위 쪽 어른들도 계시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돈 쓰는 일에 입부터 여는 버릇 좀 고쳐. 그때도 장모는 바로 말을 접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한숨만 쉬었고 저는 또 아이 핑계를 대며 그 자리를 넘겼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장인은 웃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만 잠깐 표정을 만들었고 그 외에는 계속 목을 세운 옷깃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저는 그 동작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빛보다 목을 가리는 습관이 더 오래 제 머릿속에 남았죠. 결혼식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많지 않았고 아내는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신호들을 일부러 못 본 척했습니다. 상견례 때 장인의 목폴라가 왜 그렇게 눈에 걸렸는지, 장모가 왜 그렇게 숨죽이고 살았는지 그때는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 처가에 간 날, 저는 상견례 때 느낀 불편함이 괜한 예민함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엄마가 오늘 밥 많이 해놨대. 아빠가 좀 까다로워도 그냥 흘려들어. 괜히 기분 상하지 말고. 아내는 문 앞에서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도 전에 미리 참으라고 말하는 게 이상했지만 저는 또 넘겼습니다. 처가집 문이 열리자 장모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반갑게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피곤해 보였고 손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얼른 들어와. 밥 다 차려놨어.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밥 다 차렸으면 사람을 앉혀야지. 현관에서 뭐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어. 장인의 목소리는 집안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거칠었습니다. 밖에서는 그나마 눌렀던 말투가 집안에서는 그대로 튀어나왔습니다. 밥상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장모가 새벽부터 준비했을 법한 반찬들이 빼곡했습니다.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사위 온다고 해놓고 이게 상이야? 손님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당신 좋아하는 것까지 같이 하느라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부족한 건 내가 금방 더 가져올게요. 부족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차렸어야지. 맨날 이런 식이니까 내가 밖에서 밥 먹는 게 낫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말은 듣기 힘들었습니다. 제 앞에서, 딸 앞에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태도가 너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냥 드세요. 아빠도 왜 그래? 사위압인데 조금만 참아. 너도 입 다물어. 네 엄마가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잖아. 집안일 하나를 제대로 못해. 아내가 말렸지만 진짜로 막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불편해하기보다 귀찮아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 모습이 더 찜찜했습니다. 장모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꼬리만 억지로 올라갔고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서운 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아. 원래 저런 사람이야. 사위가 너무 마음 쓰지 마. 원래 저런 사람, 그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는 폭언도 원래 그런 일이고 누군가가 눌려 사는 것도 원래 그런 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장모는 앉지 못했습니다. 그릇을 치우고 과일을 깎고 장인이 손짓하는 것마다 먼저 알아차리려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사위는 딸한테 잘해. 우리 딸 성격 있는 건 알지? 임신까지 했으니 남자가 더 맞춰야 해.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잘 부탁한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제가 받아야 한다는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맞아. 나 요즘 예민하니까 당신이 좀 잘 맞춰줘. 아빠 말 틀린 거 없잖아. 저는 웃는 척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박하면 분위기가 더 험해질 것 같았고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늘 제가 먼저 물러서게 됐습니다. 사위가 많이 참아주면 고맙지. 그래도 우리 애가 마음은 여려. 둘이 잘 맞춰 살아. 장모의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제 귀에는 도움을 청하는 말처럼 남았습니다. 잘 맞춰 살라는 말보다 버텨달라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날 처가집 구조를 눈으로 익혔습니다. 누가 말하고, 누가 사과하고, 누가 참는지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장인의 옷차림을 다시 봤습니다. 집안인데도 그는 목이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와 같은 느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그 선명함을 보고도 제가 바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책임이라는 말로 제 불안을 계속 눌러버렸습니다. 그냥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몸에 흉터가 있어 감추는 걸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 언저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는 경찰이라며. 그런 일 하면 사람 많이 보겠네. 그래도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는 게 좋아. 그 말은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지만 묘하게 눌러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라. 그 말이 꼭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런 말 자주 해. 밖에다 집안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 당신도 괜히 심각하게 듣지 마. 저는 또 넘겼습니다. 신혼이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었고 제가 참으면 다 무난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가를 나오는 길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상견례 날 느낀 불길함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눌러야 굴러가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집안으로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말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정이었고 결국엔 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달라진 건 아내의 말투였습니다. 별일 아닌 말에도 끝이 날카로웠고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해도 금방 다른 꼬투리가 붙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몇 번을 말해. 임신한 사람이 예민한 건 당연한데 당신은 왜 맨날 내 말부터 따져?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불안하겠지. 내가 조금 더 받아주면 지나가겠지. 그렇게 넘겼죠. 당신은 경찰이라 그런지 집에서도 꼭 신문하듯이 말해. 내가 아내야? 피의자야? 저는 신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갑자기 화를 내는 이유를 알고 싶었고 같이 풀어보자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대화를 끝까지 끌고 갔습니다. 제가 말을 멈추면 피한다고 했고 대답하면 말대꾸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또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지? 당신 그 착한 척하는 얼굴 나는 진짜 못 보겠어. 그날부터 저는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제가 겪는 일이 정말 반복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첫 손찌검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말다툼을 피하려고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 아내 손이 제 뒤통수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잖아. 어디 가는데. 당신은 꼭 분리하면 도망가더라. 세게 맞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달랐습니다. 말싸움과 폭력은 같은 선에 놓을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날짜와 상황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남겼습니다. 아내에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벌주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저거? 지금 내 흠잡으려고 기록하는 거야? 당신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아내가 제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아내는 탁자 위 리모컨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이런 것까지 적어봐. 어디 가서 네가 얼마나 불쌍한 남편인지 떠들어보라고. 리모컨이 바닥에 튕기며 건전지가 빠졌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소리에도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집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컵이었습니다. 싱크대 옆으로 날아간 컵이 깨졌고 파편이 발밑까지 튀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한테 던진 거 아니잖아. 안 맞았으면 된 거지. 왜 또 피해자처럼 굴어? 그 말이 더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맞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말은 언젠가 맞아도 어쩔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깨진 컵 조각을 치우기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서 해야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말다툼이 시작되면 식탁 위 물건부터 치웠습니다. 컵, 리모컨, 휴대전화, 충전기까지 눈에 보이는 건 전부 한쪽으로 밀어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또 뭘 던질까 봐?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의심해? 저는 의심이 아니라 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비라는 말조차 아내에게는 공격처럼 들릴 게 뻔했습니다. 어느 저녁에는 아내가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손끝이 제 볼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피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사람을 피하니까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야. 아내는 피한 제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손이 올라간 사실보다 제가 피했다는 사실이 더 나쁜 일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메모를 남겼습니다. 날짜, 시간, 무슨 말이 오갔는지, 손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적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또 적어? 그렇게 자료 모아서 뭐 하려고? 나중에 나를 나쁜 엄마로 만들 생각이야? 아직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벌써 엄마라는 말을 방패처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또 멈칫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와, 진짜 대단하다. 집에서도 증거부터 챙기네.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닫았습니다. 더 말하면 또 커질 걸 알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장모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 혹시 우리 애가 또 심하게 말했어? 내가 조용히 얘기해 볼게. 그런데 오늘은 장인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장모는 딸보다 장인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 짧은 부탁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손이 올라왔고 물건도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삼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이 올라가는 건 안 되지. 내가 말해볼게. 사위도 지금은 조금만 자극하지 말고 아이 생각해서 버텨줘. 버텨달라는 말. 그 말이 너무 익숙하게 나왔습니다. 장모 역시 평생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며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지? 내가 애 가진 사람인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조용히 말해보기도 전에 그 집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연락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됐습니다. 집안일을 밖으로 들고 나가면 해결돼? 당신은 그냥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세웠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손찌검과 물건 던지는 걸 멈추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애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이 먼저 아빠 노릇 포기하겠다는 거네. 아내는 제 책임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아이 얘기가 나오면 늘 한 발 물러섰고 그날도 결국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장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뜨는 순간 상견례 때 봤던 검은 목폴라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네, 우리 딸 임신한 거 몰라? 여자가 그 시기에 예민한 건 당연한데 그걸 장모한테까지 떠들어? 저는 최대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예민한 문제가 아니라 손이 올라왔고 컵이 깨졌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러졌나? 피라도 났어? 남자가 그 정도도 못 받아주면 애 아빠 노릇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말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폭력을 막자는 말이었는데 장인은 다친 흔적이 없으면 문제도 아니라는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내 딸 흠집내서 자네가 얻는 게 뭐야? 애 태어나기도 전에 집안을 흔들면 나중에 아이가 누구를 원망하겠어? 이번에는 제 책임감을 장인이 붙잡았습니다.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문제를 만든 사람보다 문제를 말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 밖에다 말 옮기고 기록 남기고 그러면 자네만 피곤해지는 게 아니야. 그 말은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낮게 눌러 말했지만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화로는 해결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처가로 직접 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적어도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 답장이 오면 어떡해. 오늘은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 장인이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장모는 저를 걱정하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계속 거실 안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겁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왔으면 들어와. 남자가 할 말 있으면 숨어서 전화하지 말고 얼굴 보고 해야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그날 장인은 반팔 차림이었습니다. 상견례 때와 달리 목 아래쪽이 조금 드러나 있었습니다. 장인이 몸을 틀며 팔걸이에 기대는 순간 목 아래로 어두운 문양 하나가 스쳤습니다. 정확한 모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뭘 그렇게 봐. 사람 몸에 뭐 묻었나 확인하러 온 거야? 아니면 우리 딸 욕하러 온 거야? 저는 바로 시선을 걷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눈에 남았지만 의미까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봤지? 당신은 지금 우리 가족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숨이 막힌다는 거야. 아내도 어느새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장모가 왜 그렇게 문 앞에서 저를 돌려보내려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손이 올라가고 물건이 날아가는 걸 멈추자는 거라고요. 폭력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 부부가 살다 보면 손도 올라가고 물건도 떨어지는 거지. 그걸 사건 사람 만들지 말라고.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웠습니다. 장인에게 폭력은 잘못이 아니라 집안에서 조용히 덮어야 할 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만해요. 사위도 놀랐고 애도 힘들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은 빠져. 당신이 애를 그렇게 물러터지게 키웠으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처가까지 찾아와서 따지는 거야. 장모는 그대로 입을 닫았습니다. 그 침묵을 보는 순간 아내가 배운 게 대화가 아니라 누군가를 눌러세우는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자. 여기서 더 말해봤자 당신만 이상한 사람 돼. 나는 아빠 말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 맞은 사람은 저였고 겁난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제가 가정을 흔드는 사람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날 본 것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장인의 말, 장모의 눈치, 아내의 태도, 그리고 목 아래를 스치듯 지나간 어두운 문양. 그 네 가지가 이상하게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거냐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 분위기를 보여줘도 되는 거냐고요. 또 아이 얘기네.
당신은 필요할 때마다 아이를 핑계로 나를 몰아세워. 진짜 숨 막혀. 저는 그 말에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아이를 지키자는 말이 아내에게는 자신을 공격하는 말로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한다는 건 언젠가 이 집이 정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가정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라고, 엄마가 되면 아내도 멈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소리는 더 날카로워졌고 아내 손에 잡힌 물건은 점점 위험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아내가 엄마가 되면 손에 잡히는 물건부터 던지는 일은 멈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뒤 집안의 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아내 한숨, 제가 조심조심 움직이는 발소리까지 전부 예민하게 부딪혔습니다. 또 울어. 당신은 왜 애가 울면 나부터 쳐다봐? 내가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 저는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잠깐이라도 쉬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애 안고 있으면 당신이 좋은 아빠라도 된 것 같아? 사람 앞에서는 착한 척, 집에서는 나만 미친 사람 만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겨우 잠들고 있었고 그 작은 숨소리 하나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 또 피하네? 당신은 꼭 분리하면 애 뒤에 숨어. 그렇게 애 안고 있으면 내가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어? 그때 아내가 소파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목이 올라가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휴대전화가 날아온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제 쪽으로 던진 것 같았지만 방향이 틀어졌고 아이 담요 바로 옆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동시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아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안 맞았잖아. 왜 그렇게 봐? 내가 애한테 던진 것도 아니고 당신 쪽으로 던진 거잖아. 아이 옆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다음번에도 운이 좋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냐고 물었습니다. 운? 지금 나를 애 다치게 할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야? 나도 애 엄마야. 당신만 부모인 줄 알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에게 중요한 건 아이가 놀랐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쁜 엄마로 보일까봐 화가 난 거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아이 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아이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는 게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참음은 책임이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가 떨어진 위치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담요 옆 바닥에 찍힌 자국, 아이가 누워있던 자리, 물건이 날아간 방향까지 남겼습니다. 또 찍어? 진짜 소름 돋는다. 애까지 앞세워서 나를 나쁜 엄마로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 행동이 남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요. 그래, 그럼 우리 아빠한테 가서 말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아빠인지 가서 설명해봐.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제 마음을 정리시켰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덮어온 집안 앞에서 이제는 제가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처가로 갔습니다. 아이는 안전한 곳에 맡기고 나왔지만 차문을 닫는 순간부터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아빠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번에는 설득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집이 정말 아이의 위험 앞에서도 같은 말을 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애는 괜찮아? 혹시 애한테 무슨 일 난 건 아니지? 장모는 제 얼굴보다 아이부터 물었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장모도 이미 이 집의 위험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또 겁먹은 얼굴이야? 내가 애를 때리기라도 했어? 다들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있네. 그런 말 하지 마. 애 옆에 물건이 날아갔으면 놀랄만 하지. 너도 이제 엄마잖아. 엄마까지 내 편 안 들어? 평생 아빠 눈치만 보더니 이제는 사위 눈치까지 보는 거야? 장모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장인의 말투를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눌러야 자기 말이 서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애 낳은 집이면 조용히 살아야지. 뭐가 그렇게 매번 시끄러워. 장인은 거실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목 주변을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 버릇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 딸 몰아세우러 온 거야? 애 낳고 힘든 사람한테 남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숨통을 줘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말보다 사진을 먼저 보여줘야 했습니다. 아이 담요 옆에 떨어진 휴대전화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아이 옆으로 날아갔습니다. 맞지 않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가 다쳤어? 안 다쳤잖아. 안 다친 일을 가지고 우리 딸 인생을 흔들겠다는 거야? 장인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이 불리해질 가능성만 보고 있었습니다. 봤지? 아빠도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하잖아. 당신만 나를 괴물처럼 보고 있어. 일부러가 아니었다면 더 멈춰야 합니다. 실수로 아이가 다치는 건 더 무서운 일입니다. 말은 잘하네. 그런데 집안 하나 조용히 못 지키는 사람이 밖에서는 뭘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 장인은 제 말을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제 위치를 흔들었습니다. 문제를 말하는 사람을 부족한 남편으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애 얘기잖아요. 이번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사진도 봤잖아요. 당신은 빠져. 평생 집안 하나 제대로 못 지켜놓고 이제 와서 뭘 한다고 끼어들어. 장모님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문제는 장모님이 아니라 위험을 계속 덮으려는 태도입니다. 뭐라고? 자네가 지금 내 집에서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장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눌렸고 장모는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아빠, 됐어. 그냥 놔둬. 이 사람 지금 일부러 아빠 자극하는 거야. 아니, 어디까지 하나 보자고.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눈 부릅뜨고 따져도 되는 줄 알아?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업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아이 아빠라서 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아빠면 아이 엄마부터 지켜야지. 네가 우리 딸을 몰아붙이니까 애가 더 예민해지는 거야. 아이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 옆에 물건이 날아간 일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입 조심해. 말 한마디로 사람 인생 망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서 그래? 장인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장인의 얼굴보다 목 주변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얕게 들이켰습니다. 당신 그만해요. 사위 옆에서 그러지 마요. 제발 오늘은 여기서 멈춰요. 조용히 해. 당신이 끼어들수록 일이 더 커지는 거 안 보여? 장인이 장모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목 옆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문양은 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용의 머리 부분에 있어야 할 눈이 없었습니다. 눈 없는 용, 그 모양이 제 머리를 세게 쳤습니다. 뭘 봐. 지금 뭘 봤냐고 묻잖아. 저는 바로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인은 제가 본 걸 알아차렸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그래? 당신 또 우리 아빠 문신 가지고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아내는 문신이라고 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단순한 문신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너무 낯익은 형태였습니다. 사위, 마지막으로 말하지. 네가 뭘 봤든 그걸 밖에서 말로 만들면 일이 아주 피곤해질 거야. 그 말이 오히려 답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문신이라면 그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위, 오늘은 가. 제발 오늘은 그냥 가줘. 지금은 더 말하면 안 돼.
장모는 제 눈을 피한 채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떨림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까지 왜 그래? 우리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들 진짜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 이야기도 휴대전화 이야기도 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문이 열렸고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 괜히 밖으로 들고 나갔다가 후회하지 말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확인의 문제였습니다. 처가를 나와 차에 앉자마자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방금 본 문양을 머릿속에서 다시 그렸습니다. 용의 몸통, 비늘처럼 보이는 선, 그리고 비어있던 눈자리. 저는 그 모양을 처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미제로 남은 사건 자료에서 봤던 표식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그 문양을 그냥 문신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눈 없는 용, 그 표식이 왜 장인 목에 있는지 저는 그날 밤부터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아이가 잠든 방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이 숨소리는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문양이 계속 선명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으로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 겁이 났고 경찰로는 확인해야 할 무언가를 본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찍은 사진과 메모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떨어진 자리, 아내의 말, 장인의 경고, 그리고 눈 없는 용 문양까지 따로 적었습니다. 아직 누군가에게 말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퍼즐 조각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장인의 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자료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확히 같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장인이 먼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뒤척일 때마다 문을 열어 확인했고 아내가 움직이는 소리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감정으로 부딪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료로 확인하고 절차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장인이 숨기려던 것이 단순한 문신인지 아니면 오래전 사건의 흔적인지 그 답을 확인하는 순간 제 결혼도 그 집안도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오래된 사건 자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눈 없는 용 문양은 제 기억 속 자료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닮았다는 감각만으로 누군가를 몰아가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찍은 사진과 메모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이 옆으로 떨어진 휴대전화, 장인의 경고, 목에 있던 문양까지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안전 문제였고 동시에 오래 묻혀있던 다른 사건과 닿아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선배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시작된 일이지만 확인해야 할 표식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선배는 자료를 보자마자 말수가 줄었습니다. 단정하지 말고 기존 기록과 대조한 뒤 관할 쪽에 조심스럽게 붙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인이 눈치채면 아이와 장모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고 저 역시 가족이라는 위치 때문에 한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기록을 대조하는 동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맞물렸습니다. 사건 시기, 당시 거론됐던 별칭, 목에 남은 표식의 형태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자료를 볼수록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장인이 그냥 거친 성격의 가장이 아니라면 제가 본 모든 장면의 의미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공조가 붙었습니다. 저는 신고자와 보호자 위치에서 필요한 자료만 넘겼고 현장에서는 절대 앞서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와 아이 안전을 확인하려면 그 집안의 움직임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 또 우리 집에 가겠다고? 이제는 아빠 문신 하나 가지고 사건이라도 만들 생각이야?
저는 아내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안전 문제를 정리하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더 말하면 장인에게 먼저 흘러갈 게 뻔했습니다. 당신 진짜 무섭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까지 몰아가고도 본인은 아이를 지키는 척하겠지. 그 말은 아팠지만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확인된 자료가 먼저였습니다. 처가에 도착했을 때 장모는 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전보다 더 말라 보였고 손가락 끝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위, 오늘은 왜 또 왔어? 애는 괜찮아? 혹시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했니? 저는 장모에게 아이는 안전하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장모님이 제 옆에 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뭘 알아낸 거야? 사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나을 때도 있어. 그 말이 거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장모는 정확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오래 피해온 사람의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또 왔네. 사위는 참 부지런해. 집안일을 밖으로 들고 다니는 재미라도 붙었나? 저는 장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은 집안일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확인? 네가 뭘 확인해? 내 집에 와서 애 핑계 대고 이제는 나까지 떠보겠다는 거야? 장인은 말끝을 세웠지만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적을 보지 않으려 할수록 오히려 그가 먼저 옷깃을 만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전 사건 자료에서 확인한 표식에 대해 짧게 물었습니다. 눈 없는 용을 아시냐고요? 뭐라고?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 반응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감추고 있던 이름이 갑자기 불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눈 없는 용이 뭐야? 그냥 문신 아니었어? 왜 그렇게 놀라는데? 너는 조용히 해. 네 남편이 어디서 주워들은 말로 집안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야. 장인은 아내를 막았고 장모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거실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요. 더 숨기려고 하지 마요. 사위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당신까지 미쳤어? 평생 입 다물고 살던 사람이 이제 와서 누구 편을 들어? 장모님께 소리치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렇게 덮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필요한 확인은 밖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누구야? 당신 설마 사람까지 불렀어?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직도 아내는 아이 옆으로 날아간 휴대전화보다 자기 아버지가 불리해지는 상황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문 열지 마.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누구든 밖에서 끼어들 자격 없어. 집안일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덮었는지 이제 나도 더는 못해요. 장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처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장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당신 입 다물어. 내가 너를 어떻게 살게 했는데 이제 와서 내 앞길을 막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제가 남편으로 싸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장인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확인 요청이 떨어졌고 장인의 목 문양은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웃기지 마. 그깟 문신 하나로 사람을 몰아가? 너희가 뭘 안다고 이래? 하지만 이번엔 큰 소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사건 기록, 당시 표식, 장인이 숨겨온 흔적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동행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이 거실에 내려앉는 순간 장인의 손이 또 목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빠, 아니지. 그냥 문신이잖아. 왜 아무 말도 못해? 아니라고 말해. 너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 이건 네가 낄 일이 아니야. 내가 낄 일이 아니라고? 내가 딸인데? 아빠, 도대체 뭘 숨긴 거야? 아내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문제라고 믿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처음 낯선 사람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 못했어. 무서워서 못했어. 너까지 그 사람처럼 살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뭘 했는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네가 아버지 편을 들 때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런데 네 아이 옆으로 물건이 날아갔다는 말 듣고 알았어. 이건 끝내야 해. 그 말이 거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장인은 더는 장모를 내려누르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집안에서 침묵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배신자들이야.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렸고 내가 이 집을 지켰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넘겨? 장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이 필요한 단계는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절차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됐습니다. 결국 장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상견례 날부터 목을 가리던 그 손이 이번에는 자기 손목 쪽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너희가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전부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 협박 같은 말도 더는 거실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문 밖으로 이어지는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그 집을 누르던 힘도 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빠가 잡혀가는 거야? 진짜로? 아니잖아. 이거 뭔가 오해잖아. 엄마, 말 좀 해봐. 당신이 한 거야? 당신이 우리 아빠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감춘 일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딸 옆으로 물건이 날아간 날 나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힘들었어. 애 낳고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힘든 것과 위험하게 만드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에게도 더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지금 우리 아빠 저렇게 된 날 당신은 나랑 끝내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저는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벌주려는 게 아니라 더는 아이를 위험한 집안에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위, 아이는 꼭 지켜줘. 내가 내 딸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그 아이까지 이렇게 살게 두면 안 돼.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장모는 자기 삶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딸만은 그 집안의 방식에서 끊어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집을 나간 뒤 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늘 소리치던 사람이 사라지자 남은 사람들은 말보다 숨을 먼저 고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보고 산 거야?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당신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 저는 아내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 옆에 물건이 날아간 순간 이미 돌아갈 선은 넘어섰습니다. 그 뒤 저는 아이를 제 쪽으로 분리해 보호 절차를 밟았습니다. 필요한 기록은 이미 남아 있었고 휴대전화 사진과 이전 메모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기록이네. 나랑 살면서도 결국 나를 기록으로만 봤구나. 기록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도 장인도 모두 안 다쳤으면 된 거라고 말했으니까요. 이혼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 버틴 시간을 끝내고 아이 아버지로 해야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무서워하며 살았어. 저는 장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집안에서 침묵이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폭력이 어떻게 다른 얼굴로 이어지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제 품에서 오래 울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조용한 집보다 안전한 집이 먼저라는 걸요. 상견례 날 한여름 목폴라를 입고 들어오던 장인의 모습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느낀 불길함은 끝내 틀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숨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숨 하나가 제가 결국 무엇을 지켜냈는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